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람은 안 바뀐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최부심 북스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런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책은 Same as Ever,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그런데 내가 이걸 소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이미 서점 국내 도서 1등의 판매량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읽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모건 하우절이라는 분이고요. 모건 하우절이라는 분은 3년 전에 우리나라에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이분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출신이시고 금융시장 경력도 있으셔서 금융시장 관련해가지고 유난히 인사이트 있는 글들을 많이 썼는데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굉장히 좋은 내용의 책이었고 한국에도 엄청나게 유명했었는데 3년 만에 신작을 냈고 이번 신작은 제가 읽고 나서는 그냥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챕터가 23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챕터를 제가 줄을 그으면서 막 접어가지고 읽을 정도로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부심 북스를 통해서 또 저만의 시각으로 이 책을 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불변의 법칙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처럼 지금 AI 시대다, 무슨 시대다,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자는 정반대로 과거에 제프 베조스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항상 뭐가 있을까를 생각한다. 그런 역설적인 사고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에피소드가 간단히 나오는데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로 오마하 지역이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는 거를 본 그 버핏의 지인이 버핏에게 경제가 정말 살아날까 이런 걸 물어보니까 버핏이 1962년에 제일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 줄 아냐 하니까 나 모르겠다 얘기하니까 그때 스니커즈가 제일 많이 팔렸다. 그러면은 지금 뭐가 제일 많이 팔린 줄 알고 있냐 하니까 모르겠다니까 지금도 스니커즈가 제일 많이 팔린다. 이러면서 버핏이 불변의 법칙처럼 변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경제 위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건 역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극복할 거라는 답변을 돌려서 말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뭐가 바뀔까에만 신경을 쓰는데 정반대로 안 바뀌는 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쓴 거고 그 주제가 2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23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쭉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은 정말 인간 그 자체를 너무나 이해를 잘 하고 있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람은 안 바뀐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람들을 쭉 봤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를 계속 봐봤는데 결국 사람들은 진짜 잘 안 바뀌고 불변의 어떤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불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불변하는 것들도 좀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아픈 과거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전체 23가지 챕터를 오늘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몇 개 챕터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챕터는 바로 이런 우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우연이냐면은 이 저자의 굉장히 가슴 아픈 우연에 대한 얘기인데요. 과거에 저자는 청소년기 때 스키를 타는 거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스키를 타는 거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지역에 있는 그 타호 호수 지역에서 산에서 스키를 타는 거를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날도 친구 2명이랑 같이 셋이 스키를 타러 이렇게 오는 날이었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약간 작은 눈사태가 나요. 작은 눈사태가 났는데 스키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눈사태가 매우 작은 규모로 나면은 그게 좀 더 스릴 있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 3명이 스키를 꽤 잘 탔기 때문에 그 작은 눈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박 이러면서 막 내려와서 스키를 1차 이제 하강을 끝내게 되거든요. 친구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한 번 더 가자 그러는데요. 모건 하우절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냥 밑에 있을 테니까 너네끼리 타고 와라 하고 친구 2명만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본인은 밑에 있었는데 밤에 스키 타러 간 친구들이 안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모건 하우절이 약간 불안함을 느끼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난리가 나는데 친구 2명을 실종하게 되고, 실종한 친구들이 결국 어떻게 발견되냐면 죽어서 발견이 돼요. 왜냐면 더 큰 산사태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하우절은 본인 스스로 책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내가 2번째 스킬을 타지 않았던 거는 정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우연이었는데, 그냥 그런 우연히 결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친구들은 결국 2명이나 죽었고 자기는 거기서 생존해 왔다는 거를 가슴 아프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찰나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그런 나비 효과 같은 우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본인은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오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계획과 결정론적 사고관보다는 우연과 인연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사고관으로 사람이 살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전편인 돈의 심리학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돈 버는 것도 결국은 되게 우연히 작동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 스스로도 난 운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결국 그 운이 좋았다는 거가 실제로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챕터는 리스크에 대한 챕터인데요. 이 리스크는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뭔지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책에서는 리스크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대로 전부 다 준비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남는 게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재무설계사의 발언을 그대로 갖고 온 거긴 한데, 읽고 나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건설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리스크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계산과 계획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를 공감하는 그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자의 리스크는 경제 쪽이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의미로도 작동을 하는데요. 1929년에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있다고 하죠. 우리로 치면은 1997년에 IMF 사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929년 대공황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웠는데, 1930년과 1931년에 전 미국 경제연합회 멤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1930년 설문조사에서 지금 미국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경제공황이라고 하면은 실업률이 막 치솟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률 관련한 대책들이 맨 앞에 있을 것 같지만, 1930년 조사에서도 실업률 얘기는 아예 없었고요. 금주법부터 시작해서 법치주의 등등 이런 얘기들이 먼저 경제인 조사입니다. 그런 답변이 막 된 다음에 실업률은 맨 밑에 18등 정도에 있었어요. 근데 1930년은 그렇다 쳐요. 근데 1931년, 그러니까 대공황으로부터 2년 지난 그런 역사적인 시기에 다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랬는데도 실업률이 맨 위에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금주법이 맨 위에 있었고 실업률은 5등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경제 대공황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 충격이 올 거라는 대비 자체를 아예 못한 상태였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아무도 대비하지 못한 상태, 즉 우리가 평소에 늘 대비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다 대비하고 나머지가 리스크라고 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는 좀 안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난 그 나머지가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대공황을 그렇게 한복판을 겪는 과정에서도 스스로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느끼면서 경제 불황이 급속도로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를 책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면은, 저축은 항상 과잉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축은 조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축은 늘 과잉으로 하는 게 좋고,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는 되도록이면은 최소화하는 거를 굉장히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위험은 어느 순간 굉장히 증폭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레버리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하는 우리의 생각은 내가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리스크라는 거는 내가 이 정도의 위험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바깥의 것,
이런 것들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얻어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리스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까 늘 저축을, 초과 저축을 하고 투자는 좀 최소화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생존하다 보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저자가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저 역시도 2021년에 코로나 기간 말미 때 자산시장 전체가 엄청난 그런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강세장에 취해서 막 이런 적극적으로 포지션 잡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2022년에 벼락 같은 금리 상승이 있었잖아요. 사실 22년에 금리 상승을 뭐 맞췄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응을 잘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금리가 그렇게 가파르게 단기간에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많은 저의 계산이 오른쪽에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얻어맞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22년 상반기만 하도 국내 부동산도 똑같은데요. 22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20년 8월부터 주택 임대차법을 시작했기 때문에 22년 8월에 전세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전세 대란이 올 것이고, 전세 대란이 오면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와 갭이 좁혀지고, 갭이 좁혀지면 부동산 투자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22년 상반기까지 힘을 얻었고, 그래서 주택 가격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적극적으로 취득했던 세대들이 엄청 많았던 게 22년 상반기였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시장이 이미 침체하고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을 편입했던 게 22년이라고 한다면, 1929년, 1930년 모건 하우절이 인용했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고, 사람은 늘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걸 모건 하우절이 얘기했고, 저도 여기서 굉장히 뜨끔했고요. 책을 읽으시면서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변의 법칙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챕터가 있는데,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인데, 특히 인간이 스토리에 약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완전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스토리에 끌리고, 그리고 어떤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드라마 얘기나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되게 그거에 설득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책에서는 모건 프리만이라는 미국 배우가 있잖아요. 모건 프리만이라는 배우가 그 좋은 목소리와 진지한 톤으로 그냥 식료품 가게에 있는 식품 목록만 읊어도 사람들은 감동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류의 어떤 불치병을 개발한 어떤 굉장히 그 중요한 중대 개발을 한 박사가 굉장히 신뢰감 없는 목소리로, 좀 깨는 그런 목소리로 그 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다 하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에 빠지고 스토리를 잘 전달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것이 불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투자에서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기업 자체가 엄청난 스토리텔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건 하우절은 주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완전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요. 저 같은 애널리스트는 주가는 실적, 당기순이익 곱하기 PER 멀티플 10배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모건 하우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이해했잖아요. 주가는 현재 주가 곱하기 미래 스토리,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스토리를 아름답고 멋지게 제시하는 그런 기업과 그런 내러티브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기업의 미래 주가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당신이 아직도 주가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당기순이익이라든가 금리, 할인율 이런 데이터들만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고 주가는 이런 거에 대한 결정 변수라고 생각한다면 넌 너무 초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비합리적인 활동을 너무 많이 했고,
전쟁은 당연하고 마녀 사냥도 했고 이런 것들이 엄청 오래된 게 아니라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항상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스토리에 이끌려 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결국 얼마나 더 좋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기업들에게 설득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는 저도 분석왕에서도 조금 다뤘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일반적인 삼성전자였을 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젠슨 황이 올해 AI GTC 행사에서 젠슨 어프로드라고 얘기를 하고, 아, 삼성전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젠슨 황의 그 발언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됐고요. 만들어낸 미래 스토리가 삼성전자 그 무거운 주식을 7만원에서 거의 8만원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힘을 만들어냈거든요. 물론 주가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상당한 성과를 냈던 주식들을 잘 찾아보면은 모두 다 한결같이 예외 없이 엄청난 스토리텔링 주식들이었어요. 테슬라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나중에는 자율주행하고 자율주행 5단계까지 되고 나면 전부 다 누워서 차를 탈 수 있고, 누워서 차를 타면 전부 다 무언가를 볼 것이고, 그리고 밤에는 충전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뭐 스카이넷 뭐 다 연결되고, 이런 온통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원래 9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AI 칩, AI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미래가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칩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여기까지 진출할 것이고, 이런 등등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기업의 그 시장을 다루는 그런 방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는 인간의 특성이 있다는 거를 잘 해석을 해서 이를 역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저는 애널리스트니까 밸류에이션 모형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래 주가는 현재 주가 곱하기 미래 스토리라고 이런 정말 신박한, 처음 보는 그런 밸류에이션 모형을 만든 걸 보고 모건 하우절이 정말 천재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조차도 이런 주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참신함을 넘어서 약간 소름 돋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월스트리트 기자고 금융시장에 상당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 전체에 걸쳐서는 이게 경제 경영 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라는 게 티가 나는데, 많은 경제 경영에 있는 책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건 하우절은 정말 쉬운 말, 정말 간단한 말,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엄청난 스토리텔링을 해버린다는 걸 새삼 느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작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저희 마음을 후벼판 챕터는 맨 마지막 챕터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책을 사면은 거의 마지막까지 읽지 않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낸 작가지만 책을 쓸 때 그래서 앞부분에 힘을 많이 쏟거든요. 그리고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을 보면은 뒷부분을 정말 작가 마음대로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통계를 봤는데 독자들이 끝까지 안 읽더라. 그래서 끝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러면서 본문과 무관한 내용들을 책에서 막 써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끝까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도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잘 안 읽는다는 걸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는데, 그거를 실제 책으로 구현한 작가를 보고 정말 이 작가도 소위 난 놈은 난 놈이구나 그런 생각했는데요. 모건 하우절 책은 오히려 정반대에 맨 마지막에 너무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배치를 했어요. 책 전면부에도 물론 훌륭한 내용들이 많지만 23장 부분은 진짜 꼭 읽어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짧게 요약을 할게요. 23장의 주요 내용은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가 남는다. 이게 주제입니다.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라는 게 밥 먹기 전에 종소리를 울리면은 개가 침을 흘린다는 것을 실험을 한 유명한 학자가 파블로프죠. 근데 파블로프의 개가 한 마리는 아니고 매우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개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 1924년 파블로프가 사는 지역에 대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들이 떠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많은 개들은 익사를 하고, 그리고 다른 개들도 겨우겨우 헤엄쳐서 무트로 나오게 되면서 파블로프가 그 일을 정확히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남냐면은 파블로프의 훈련을 받아서 밥 먹기 전에 종소리를 울리면은 침을 흘렸던 개들이 대홍수 이후에는 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대홍수라는 더 큰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배웠던 학습했던 것들을 완전히 망각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그때부터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혹은 항상 문 쪽을 쳐다본다거나 항상 불안해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전에 배웠던 모든 것을 망각해 버려요. 그래서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개처럼 보였겠지만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가 남은 것이죠. 모건하우절은 이거를 인간사에 적용을 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자국민들이 죽는 이벤트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전후 상처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흉터는 다 남았겠죠? 그 흉터는 마음속에 남는 거고 마음에 남은 흉터들을 결국 치유해 줄 대상이 그 당시에 필요했는데 개인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잃고 직장을 잃고 굉장히 파편화된 삶을 유럽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나의 이런 무너지는 삶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엄청나게 일으키게 되고요. 그런 바람들이 현재 유럽의 복지국가의 복지 시스템의 초석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럽은 복지국가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흉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미국에서도 대공황 때 1970년대 인플레이션 때 그리고 많은 금융위기 때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혹은 정치적인 이벤트들이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세대 간에 상처는 아물어 보이지만 흉터가 남아있는 세대들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특정한 이벤트를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는 결국 이런 상처와 흉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전쟁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지식과 전쟁을 경험한 거는 완전 다른 경험이듯이 내가 뭐 예를 들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 민주화 운동을 알고 있는 지식과 그거를 경험한 세대 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의 격차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큰 경험을 한 세대들은 마음 어디선가에는 상처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종전의 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멀어지게 하고 달라지게 한단 말이죠. 이런 달라진 생각들로 인해서 결국 그거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하고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서로 간에 결국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것이 모건하우절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으로 전세대, 전전세대, 우리 앞세대, 뒷세대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그들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식의 차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차이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에도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혹시 내가 우리 어떤 세대들이 앞세대나 뒷세대들이 경험한 저거를 나도 경험했다면 나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좀 달라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그나마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모두가 상처는 아무로도 흉터가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상대방의 다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를 인정하라는 말을 마지막에 하거든요.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커뮤니티, 제 유튜브 댓글에도 보면은 서로 자기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적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 역시도 제가 경험한 거를 베이스로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제가 경험한 걸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들이 봤을 때는 최상욱이 왜 이러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저 역시도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얘기를 하는 그런 세대들을 보면은 왜 저럴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런 다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좀 어른스러운 자세를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모건하우절이 이거를 맨 뒤에 배치한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안 읽는데 책 뒤에 잘 안 읽는 게 있다는 거를 뻔히 알만한 사람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맨 뒤에 배치했다는 거가 저한테는 또 아이러니이긴 했는데요. 근데 역으로 그거를 끝까지 읽었던 보람이 가장 느껴지는 책이 바로 이런 주제가 맨 뒤에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책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결국 사람들은 이런 불변의 법칙으로 또 시장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23가지 불변 사례들이 계속해서
불변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결국 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 한 4가지 주제로 설명을 드렸는데 책을 정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읽으면 사람마다 느껴지는 것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읽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책이어서 소개하려고 했는데 벌써 국내 베스트셀러 1등 될 줄은 몰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1등 쭉 가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부신 북스에서는 책의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또 좋은 책을 출판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작가나 출판사 분께서는 저희 메일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온 내용들 토대로 제가 또 책 사서 읽어본 다음에 좋은 내용이 있다 싶으면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